조선왕조실록은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기도 하죠. 조선왕조실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천재지변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록한 종합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편찬된 실록은 후손왕이 보지 못한다는 원칙을 지킨 나라는 조선왕조뿐인데요. 이 원칙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료 편찬에 있어서 사관이라는 관직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었고 또 사초는 임금이라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조 시기의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관들은 매우 근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관들은 자세한 기록을 위해 왕을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하나의 예로 사냥을 나간 태종이 말에서 떨어지자 부끄러웠는지 사관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내용마저 사관들은 기어코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태종 때 한 사관은 경년 때 왕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병풍 뒤에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 권에 달하는 조선왕조실록을 많은 출판사들이 발간해 왔는데 이번에 낭독할 책은 이야기 형식으로 엮었고 또 간추린 야사를 첨가해 쉽게 책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낭독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완독할 계획이며 영상은 3일 간격으로 오후 8시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제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그 첫걸음을 떼보겠습니다. 태조실록. 태조 원년부터 7년 9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총 15권 3책이다. 이성계의 계보와 탄생 이야기.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신라와 고려 때 벼슬을 역임했으며 선조인 목조 18대 때부터 전주에서 살았다. 산성별감과 기생 때문에 말썽이 생기면서 고을의 원은 산성별감인 안념사와 짜고 목조를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린 목조는 가족과 식소를 데리고 강릉도 삼척현으로 이주를 했다. 이때 그를 따라온 백성들은 모두 170여 호나 되었다고 한다. 목조는 성품이 호탕했으며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일조를 했다. 그런데 원나라 야굴대왕이 고려를 침략하자 목조는 두라산성으로 식솔과 백성들을 불러들여 난리를 피했다. 이때 전주에서 목조를 죽이려 했던 산성별감이 삼척현의 안념사로 부임하자 그가 보기 싫어 식솔들과 170여 호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동북면 의주로 이주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고려 조정은 목조를 의주 병마사로 임명하고 원나라의 침입을 막게 했다. 그렇지만 영흥 이북은 원나라의 개원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 대왕 상길이 영흥에 머물면서 철령 이북 땅을 정복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상길은 여러 번 목조에게 항복을 권하자 그는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항복하고 말았다. 이에 흡족한 상길은 목조와 헤어지면서 옥술잔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위로했다. 내가 아끼는 이 술잔을 내 마음의 징표로 드리리이다. 상길이 물러나자 목조는 곧바로 개원로 남경에 있는 알동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알동에 도착한 목조는 동남쪽으로 이동해 섬 자고라에 머물면서 성을 쌓고 말과 소를 길렀다. 목조가 죽자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은 경흥부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다가 한참 후에 함흥부 달단동으로 묘를 이장했다. 목조 부인은 신우 위장사 공숙의 딸 이시로 행리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익조이다. 익조는 아버지 목조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는 원나라 세조가 일본을 칠 때
군사들을 선발해 쌍성 총간부 삼살천호, 몽골인 대탑실과 함께 출전해 큰 공을 세웠다. 이때 익조는 고려의 충렬왕을 처음 만나면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천호들의 부하들이 익조를 찾아 몰려오자 원나라 조정은 그를 시기하여 암살하려고 했다. 이를 알아챈 익조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두만강 적도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야밤을 이용해 길을 떠났다. 두만강 적도에 도착한 익조는 지형을 살피기 위해 부인과 함께 가양계우를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알동 벌판에 300여 명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재촉해 두만강 적도 북쪽 기슭에 도착했다. 강의 너비가 600보쯤 되었는데 약속한 배가 나타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수심이 얕아졌다. 이 틈에 익조 일행이 무사히 강을 건너는 순간 물이 갑자기 차올라 더 이상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했다. 익조가 그곳에 자리를 잡자 알동 백성들까지 몰려와 군락을 이루게 되었다. 얼마 후 익조 부인 손씨가 맏아들 규수와 둘째 아들 복을 낳고 죽자 익조는 두 번째 부인으로 둥주 호장 기련의 딸 최씨를 맞아들였다. 익조는 두 번째 부인에게 태기가 없자 최씨와 함께 낙산 관흥구를 찾아가 치성을 드렸다. 그렇게 치성을 드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노승이 나타나 이렇게 전했다. 그대의 치성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대에게 귀한 아들을 얻도록 해줄 것이야. 그렇지만 약조를 하나 해줘야겠네. 아들 이름을 반드시 설레라고 짓도록 해야 하네. 산딸이 찬 얼마 후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꿈속에서 노승이 말한 것처럼 이름을 설레라고 지었다. 이 아기가 바로 탁조이다. 익조가 죽자 안변부 소곡현 복룡 뒷골에 장사를 지냈다. 탁조의 이름은 춘이고 어릴 때 이름이 설레이며 몽골 이름이 바란천모가다. 그 또한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문화부시중을 추중한 박광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탁조는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은 자홍, 몽골 이름은 탑사부라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자춘이다. 둘째 아들 자춘이 바로 환조이다. 탁조는 부인 박씨가 죽자 화주로 옮겨 쌍성총간의 딸 조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스라의 아들 2명과 딸 3을 낳았는데 맏아들 이름이 완자부라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나해다. 탁조는 안변 이북 땅을 모두 차지한 후 의주로 이주해 살던 어느 날 밤 꿈속에 어떤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산민 못에 살고 있는 흰 용이다. 그런데 검은 용이 나를 찾아와 내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내가 힘이 부족해 그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한다. 며칠 후 또다시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찾아와 아예 날짜를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 날 탁조는 용이 정해준 날짜에 활과 화살을 들고 그 못으로 갔다. 그곳엔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고 정말 흰 용이 검은 용과 싸우고 있었다. 탁조는 얼른 흰 용의 부탁대로 활을 쏘아 검은 용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꿈속에 흰 용이 또다시 나타나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 앞으로 공의 자손들에게 경사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 세월이 흘러 탁조가 죽자 함흥부 운천동에 장사 지내졌다. 그러자 큰아들 자흥, 즉 탑사부라가 개원로로 찾아가 보고하면서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하지만 자흥이 갑자기 죽었고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나해는 자신의 어머니 조씨가 고려왕의 친척이고 자신과 형 완자부라가 벼슬을 하고 있는 배경과 조총간의 세력까지 믿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아버지 탁조의 장례식을 틈타 형의 임명장과 도장을 훔쳐 달아났다.
그러자 관내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조씨가 본초도 아닌데 나애가 어떻게 아버지의 벼슬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환조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환조는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 안변 출신 박득현의 딸인 형수 박씨와 어린 조카 교주를 데리고 개원로에 찾아가 사실을 고했다. 그러자 원나라 조정에서는 조씨가 탁조의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벼슬을 물려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응의 아들 교주에게 벼슬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주가 장성하면 벼슬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조에게 벼슬을 물려받게 했다. 그런 후 원나라 조정에서는 관리들을 급파해 나해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환조의 이름은 자훈이고 몽골 이름은 오로사불화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보통 아이와는 달리 총명했고 말을 잘 탔으며 활까지 잘 쏘았다. 환조가 벼슬을 물려받자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으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조카 교주가 성년이 된 후 환조가 벼슬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그는 극구 사양했다. 이런 시기에 환조가 공민왕을 만났는데 왕은 이렇게 말했다. 경의 할아버지께서 항상 왕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부왕께서는 매우 사랑하셨소. 경 역시 할아버지처럼 행동해 준다면 내가 힘이 닿는 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소. 공민왕은 환조와 이렇게 약속한 후 이런 사실을 원나라에 알리자 중서성과 요양성에서 관리를 보내왔다. 공민왕도 정통성 낭중 이수산을 화답으로 급파해 그들과 만나보게 했다. 세월이 흐른 후 환조가 개경으로 공민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때 고려왕실은 기왕후의 일족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더구나 기왕후 오빠 기철이 쌍성의 관리 조소생, 탁도경과 내통하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린 공민왕은 환조를 비밀리에 불러 밀령을 내렸다. 경은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기다려라. 만약 고려왕실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짐이 시키는 대로 거행하라. 환조가 돌아가자 공민왕은 기철을 죽인 후 곧바로 밀직부사 유인우에게 쌍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가 등주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공민왕은 환조를 소부윤으로 임명한 후 중현대부로 품계를 높임과 동시에 징경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명령병마판관 정신계를 환조에게 보내 지원하게 했다. 환조가 정신계의 군사와 합세하여 쌍성을 공격하자 조소생 탁도경은 목숨만 부지한 채 밤에 도망치고 말았다. 이에 힘을 얻은 환조의 군사는 환주, 등주, 정주 등 여러 성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99년 동안 원나라에 강제 점령된 함주 이북의 합과 홍원, 삼살 등까지 회복했다. 공민왕은 큰 공을 세운 환조를 대중대부 사복경으로 임명하고 개경에서 살게 했다. 환조가 군기관 판사로 재직할 때 왜구가 양강도에 침입하자 서강병마사로 임명되어 크게 무찔렀고 이에 대한 공으로 통이대부 정순대부까지 승진했다가 천우의 상장군까지 벼슬이 높아졌다. 이후 환조가 장작감 판사로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자 어사대에서는 동북면 출신의 천인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다. 그렇지만 공민왕은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임명날 공민왕은 연회를 마련해 환조를 극진히 대접했고 재상들은 문 밖까지 나와 전송했다. 환조는 호부상서까지 벼슬이 올랐으며 46세에 병으로 죽었다. 함흥부 기주동에 장사 지내졌다. 환조 부인 최씨는 문화부시 중 영흥부원군의 벼슬을 추중한 최한기의 딸로 1335년 영흥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았다. 태조 이성계는 전주 이시로
1335년 12월 11일 함경남도 영운군 흑성리에서 아버지 환조와 어머니 최시스라에서 이남으로 태어났다. 조선을 세워 왕위에 오른 후 휘를 단 자를 군진으로 고쳤다. 비는 한경민의 딸 신의왕후이고 계비는 강윤성의 딸 신덕왕후이다. 1357년 공민왕 6년 아버지 환조와 함께 유인우가 쌍성총감부를 공격할 때 공을 세웠다. 이후 아버지 환조는 함경도 만호 견방마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환조는 4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자식들은 장남 원계, 차남 성계, 삼남 화가 있었다. 하지만 장남과 삼남은 정실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지 못하고 차남 성계가 이어받았다. 어느 날 이성계는 이상한 꿈을 2가지 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설악산에서 돌을 닦고 있다는 유명한 도승 무학대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무학대사를 만나 자신이 꾼 2가지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부탁했다. 먼저 이성계가 입을 열었다. 쓰러진 집에 들어가 3개의 석가래를 가로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먼저 예의를 갖춘 다음 해몽을 했다. 예, 말씀드리지요. 등에 짊어진 3개의 석가래는 곧 임금왕자를 뜻하지요. 그러자 이성계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또 다른 꿈을 말했다. 그러면 꽃이 지고 거울이 떨어진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에 무학대사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풀이했다. 예, 꽃이 졌다는 것은 곧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거울이 떨어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소리가 난다는 뜻이지요.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해몽에 흡족한 듯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역성혁명을 성공한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웠다. 그런 뒤 곧바로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무학대사와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 유명한 서강사였다. 이 밖에 이성계의 또 다른 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고려 왕조에서 정승으로 재직할 때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 금척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시중부흥은 청렴하지만 너무 늙었고 도통사 최영은 성격이 곧지만 나라를 바로잡을 인재가 못 된다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금척을 주겠소. 그대는 이것으로 나라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하오. 이 꿈 역시 그가 왕이 된다는 징조였던 것이다. 신궁 이성계. 어릴 때부터 이성계는 총명했으며 관상으로는 콧마루가 높이 솟은 용상이었다. 어느 봄날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이성계를 본 의붓어머니 김씨가 그의 활솜씨를 볼 겸 부탁했다. 성계야, 이 어미의 부탁이 있다. 저쪽 다미에 앉아있는 까마귀 5마리를 활로 맞힐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니,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활시위를 당겨 한 발에 5마리의 까마귀 머리를 꿰뚫었다. 그러자 김씨는 이성계의 활솜씨에 또다시 감탄했다. 이성계의 청소년기에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란 사람이 관내 시찰의 일환으로 안변부로 찾아왔다. 이때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이성계가 너무 잘난 체 한다며 헐뜯었다. 그러자 이달충은 그의 부하를 시켜 이성계를 불러오게 한 뒤 얼굴을 곰곰이 살폈다. 이윽고 그는 이성계를 헐뜯은 부하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내가 관상을 본즉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절대로 그와 맞서지 말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부하에게 경고한 이달충은 무사히 시찰을 마치고 개경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환조가 그에게 수고했다며 송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송별 연회장에서 환조가 이달충에게 술을 권하자 서서 마셨다. 하지만 이성계가 술잔을 권하자 그는 무릎을 꿇고 받아 마셨다.
그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환조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이유를 이달충에게 물었다. 도순무사께서는 연세도 많으신데 어찌 제 아들이 권하는 술잔을 무릎을 꿇고 받으십니까? 그러자 이달충은 얼굴에 미소를 띄운 채 말이 없다가 때마침 맞은편 언덕 위에 노루 7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즉시 이달충은 환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기쁜 자리에 안주가 더 필요한 것 같소이다. 때마침 저 언덕 위에 노루 7마리가 있구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환조는 아들 이성계에게 노루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성계는 곧장 활시위를 당겨 노루 7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던 것이다. 그러자 이달충은 다시 한번 이성계의 활솜씨에 감탄했다. 고려 공민왕 13년 기왕후 일족이 처단되면서 기왕후는 국민왕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런 기회를 틈탄 채유는 온 나라에서 벼슬하면서 국민왕을 내쫓고 덕훈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거사일을 정한 채유는 기왕후를 깨어 요양성 군사들을 움직여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러나 국민왕은 찬성 안우영을 보내 막으려 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국민왕은 이성계에게 동북면 정예기병 1000명을 내주면서 그들의 침략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흔쾌히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을 삼면으로 공격해 화주와 양주 등을 되찾는 공을 세웠다. 이런 공로를 인정한 국민왕은 1370년 이성계를 밀직사 부사로 승진시키고 봉익대부로 봉한 다음 금띠를 하사했다. 같은 해 국민왕은 동룡부를 격파하기 위해 이성계에게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을 내주었다. 이성계는 군사들과 함께 동북면과 황초령을 넘어 600여 리를 진군해 설안령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 이때 동룡부를 지키고 있던 동지 오로천모가는 이성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라산성에서 300여 호의 백성과 함께 달려나와 항복했다. 그러나 성의 주장 고한이가 끝내 항복하지 않고 버티자 고려군은 우라산성을 포위했다. 그런 후 이성계는 70여 발의 화살로 성을 지키고 있던 적의 얼굴에 맞춰 사살했다. 이 광경을 본 적군은 그만 기세가 꺾였고 추장 고한이는 가족을 버리고 홀로 도망쳤다. 이성계는 밀직사 부사 한경민의 딸과 결혼했다. 그가 26세 때 아버지 환조가 죽으면서 벼슬을 그대로 이어받아 동북면 만호로 승진했다. 1361년 국민왕 10년에 홍건적이 송도로 침략하자 국민왕의 명을 받은 이성계는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 이듬해엔 원나라 나아추가 송도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국민왕은 다른 장수들을 투입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국민왕은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출전시켰다. 전장에 도착한 이성계는 부하 장수를 모아놓고 패인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장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둘러댔다. 한창 전투가 무르익고 우리가 유리해질 때쯤 갑자기 철갑옷에 붉은 새털로 장식한 적장이 창을 휘두르면서 달려듭니다. 우리 군사들은 그의 용맹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장수들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적장을 스스로 물리칠 생각을 했다. 이에 전투가 시작되고 이성계는 작전상 북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적장은 이성계의 계략인지도 모른 채 창을 휘두르며 쫓아왔다. 그 순간 이성계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적장을 향해 달려가면서 잽싸게 몸을 말배에 붙인 후 적장의 말을 들이받았다. 그 순간 적장은 중심을 잃고 낙마했는데 이성계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활을 쏘아 적장을 단숨에 죽였다. 적장이 죽자 이성계는 적장을 죽였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쳤고 이에 적군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 기회를 틈탄 아군들은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나아추는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적군들은 그를 따라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성계가 도망치는 적군들을 뒤쫓아 함간용을 넘어섰다.
그러자 나하추는 자신의 본영 앞에서 10여 기의 기마병과 함께 버티고 있었다. 이를 본 이성계 역시 10여 기의 기마병과 함께 나하추와 마주섰다. 이때 나하추는 계략으로 화해를 제안했지만 이성계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군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당황한 나하추가 군사들을 팽개치고 도망을 가자 이성계는 활을 쏘아 그의 말을 쓰러뜨렸다. 그렇지만 나하추는 부하가 건네준 말을 갈아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쳤고 이때부터 이성계의 이름은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몇 년 후 이성계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동령부를 격파하기 위해 기병 5천과 보병 1만을 거느리고 황초령과 설안령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자 동령부의 동지중추부사 이올로는 이성계의 용맹성에 겁을 먹고 백성들과 함께 항복했다. 우왕 3년인 1377년 왜구가 경상도로 침범해 피해가 심했다. 그러자 왕은 이성계를 대장으로 임명해 지리산으로 출정케 했다. 지리산에 도착한 이성계가 진영을 조성하고 있을 때 200보 떨어진 곳에서 왜구 한 놈이 자신의 궁둥이를 두드리며 조롱하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이성계가 화살을 쏘아 사살하자 왜구들은 겁을 먹고 사기가 떨어져 결국 참패하고 말았다. 우왕 5년인 1379년 왜구의 대장 아지발도가 배 5척에 군사를 싣고 침입해 운봉 인월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자 우왕은 이성계를 경기, 전라, 경상 3도 순찰사로 임명해 그들의 침략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전장에 도착한 이성계는 작전을 세우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운봉 인월역 지형을 살폈다. 그러던 중 문득 운봉 인월역 오른쪽에 있는 험준한 지름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작전을 완성했다. 그 작전은 적들의 매복 작전을 깨뜨리기 위해 홀로 지름길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이성계는 질풍같이 말을 몰아 지름길로 돌아서면서 선수로 왜구의 얼굴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이때 이성계가 쏜 화살은 배구전 20대와 유엽전 50대로 한 발도 어긋남이 없이 백발백중 왜구의 얼굴을 맞췄다. 그의 용맹함에 겁을 먹은 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자 이성계는 왜적들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소리를 요란하게 불게 하면서 군사를 진군시켰다. 그 순간이었다. 이성계의 말이 왜구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성계는 낙마하지 않고 잽싸게 다른 말을 바꿔 탔다. 그렇지만 이번엔 자신의 왼쪽 무릎에 왜군의 화살이 박혔다. 이성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왼손으로 화살을 뽑은 다음 부하들에게 진군을 명령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하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하들은 좀처럼 앞으로 진군하지 못했다. 그 연유를 살피던 이성계는 왜군을 지휘하고 있는 15, 6세가량의 외장 아지발도 때문인 것을 알아차렸다. 적장 아지발도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 용기와 담력은 백전노장을 능가했던 것이다. 그의 용맹함에 아군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더구나 아지발도는 전신 감옥과 얼굴 전면을 툭으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로는 도저히 사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성계의 활솜씨는 신궁에 가깝지 않은가. 이성계는 이두란과 작전을 짰다. 먼저 이성계가 활을 쏘아 아지발도의 투구를 벗겼다. 이두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지발도의 얼굴을 향해 활을 쏘아 사살했다.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태동. 1388년 우왕은 요동 공격을 위해 전국에 방을 붙여 군사들을 소집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왕의 군사 소집에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왜구의 오랜 침략에 시달린 탓에 가게는 궁핍해져 있었고 때마침 농사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소집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때 최영은 팔도 도통사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최영은 우왕에게 건의하여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4만여 명의 군사들을 내주면서 요동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했다. 명령을 내린 우왕과 최영은 평양을 떠났다. 그러자 이성계는 평양을 떠난 우왕에게 요동 공격에 불가함을 상세하게 건의하는 문건을 올렸다. 이번 출격을 거둬들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부당하고, 둘째, 전염병이 난무하는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셋째, 나라 안의 군사들을 모두 동원하면 만약 왜구들이 침략했을 때 무방비가 되는 것이고, 넷째,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해악교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이 아예 회답조차 하지 않자 이성계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두 번째로 건의하였다. 정령 요동을 공격하려면 평양에 계셨다가 가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더구나 가을엔 군량미가 넉넉해서 군사들이 마음껏 싸울 수가 있사옵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이 요동성을 점령한다고 해도 장마가 시작되면 군사들이 고립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군량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간곡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계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에게 백성들의 불행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군사 소집을 끝낸 이성계가 평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던 중 위화도에 잠시 머물렀다. 위화도에 도착한 군사들 중 일부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를 간파한 조민수와 이성계는 또다시 우왕과 최영에게 건의문을 올렸다. 폐하, 신들은 군사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장마철이라 강물이 몹시 불어나 여울목에서 뗏목이 떠내려가면서 익사한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여울목의 수심이 너무 깊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섬에 머물면서 군량미만 축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건의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장마철이라 활해악교가 풀어져 사용할 수가 없고 갑옷은 비에 젖은 탓에 너무 무거워 군사들과 말까지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각설하고라도 만약 군량미가 부족해지면 대체 방법이 있는지요.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군사들을 회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옵니다. 선처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두 사람의 건의를 무시했다. 더구나 위화도에 머물고 있는 고려군 진영에서는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부하들과 함께 동북면으로 떠나려고 한다. 이 유언비어를 들은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이성계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이 이곳을 떠나신다면 나와 군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이성계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장군, 내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씀이오. 지금부터라도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하오. 조민수에게 이런 말을 던진 후 이성계는 여러 장수들을 소집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대들은 들어보시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다는 것은 천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치는 것이 걱정이다. 난 폐하에게 요동 공격이 옳지 않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새겨듣고 나를 따랐으면 한다. 나와 함께 회군을 한 다음 폐하를 만나 이곳의 형편과 요동 공격의 부당성을 건의하자. 그리고 폐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간신배들은 제거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성계의 우렁차고 의미심장한 말에 장수들은 마음을 모았다. 그런 후 즉시 이성계는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해 군사들을 회군시켰다. 회군하는 날 하늘이 도왔는지 며칠 동안 내린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불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모든 군사들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머물고 있었던 섬 자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군사들은 이성계의 성견지명에 다시 한 번 더 감탄하면서 결속이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조전사 최유경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왕에게 급히 전했다. 이에 당황한 우왕과 최영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얼마 후 이성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에 도착하자 겁을 먹은 우왕은 성의 화원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렇지만 최영은 이성계의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관리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손에 무기를 쥐게 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이성계는 성큼성큼 성 안으로 들어가 화원을 겹겹이 포위했다. 겁에 질린 우왕과 영비를 비롯해 늙은 최영은 팔각전에 숨어 있었다. 그러자 이성계의 신복인 곽중보가 팔각전으로 들어가 최영을 체포했다. 체포된 최영을 본 이성계가 짤막하게 말을 던졌다. 장군, 이 별난은 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소. 말을 끝낸 이성계는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 보냈다. 이제 외톨이가 된 우왕은 조민수를 좌시 중, 이성계를 우시 중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별난이 있은 며칠 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왕권을 되찾기 위해 우왕은 내시들에게 무장을 시켜 이성계와 조민수 등을 죽이려고 그들의 집으로 접근시켰다. 하지만 이성계와 조민수는 성문 밖에 있는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우왕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최영은 고봉현에서 수원부로 옮겨져 처형됐다. 그는 처형에 앞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오직 나라에 충성했을 뿐이다. 나의 충정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유언대로 죽은 뒤 100여 년 동안 무덤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최영이 처형되자 이성계를 따르는 장수들은 최영의 딸 영비가 나라를 어지럽힌 원흉이라며 서민으로 강등시켜 내쫓으라고 우왕을 윽박질렀다. 이에 우왕은 장수들에게 왕비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우왕과 영비는 강화도로 귀양이 보내지면서 이성계의 조선왕조 창건이 서서히 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우왕 부부를 강화도로 귀양 보낸 후 이성계는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창왕 역시 임금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성이 다른 사람을 왕씨의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명나라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성계, 정몽주, 성성린, 조준, 박이, 정도전 등은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종 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종묘사직에 보면 우왕과 창왕은 원래부터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다. 명나라의 뜻대로 창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씨인 신종 7대손인 정창군 요를 임금으로 세워야 마땅하다. 이렇게 공론을 확정한 후 대신들은 공빈 왕비에게 승낙을 받아 처리했다. 이와 동시에 강화도로 귀양 보낸 우왕을 다시 강릉으로 옮겼고 창왕은 강화도로 내쫓았다. 이후 요가 임금 자리에 올랐는데 이가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다. 이때 정몽주는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그의 스승이 되어 도왔다. 1338년 우왕은 최영의 말만 듣고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정벌을 명령한다.
조종은 정벌의 구실을 명나라가 천령에다가 천령위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다시 말해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커져가면서 그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최영은 듣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견제수단으로 그에게 요동정벌을 명령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최영은 세력이 커져가는 이성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가 역부족이자 그에게 요동정벌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약간의 실수도 트집으로 잡아 처치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최영은 요동정벌을 우왕에게 권했던 것이다. 그러자 공산부원군 이자송이 이 말을 듣고 최영의 집으로 찾아가 요동정벌이 잘못된 것이라며 만류했다. 장군, 요동정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오. 도리어 대국을 치다가 백성들에게 화가 돌아올까 걱정이 된다오. 그래서 요동정벌을 철회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소이다. 그러나 최영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치도 않는 말을 하시는구려. 공산부원군께서는 정세를 그렇게 읽지도 못하오. 요동을 정벌해야만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손만대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오. 이자송이 돌아간 그 다음 날 최영은 도리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하옥시켰다. 그런 다음 무자비한 고문을 가한 뒤 유배지로 보낸 뒤 자객을 시켜 그를 제거하고 말았다. 이런 일을 전해 들은 우왕은 겁에 질려 최영의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요동정벌을 허락했던 것이다. 우왕은 곧바로 붕주로 행차해 최영과 이성계를 조용히 불렀다. 경들은 요동정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오. 우왕의 말에 이성계는 시기나 현실적으로 요동정벌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왕은 최영의 눈치를 보면서 이성계의 말이 틀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듣지 않았다. 이 장군,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장군의 충정을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과 논의한 끝에 이미 출사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구려. 하지만 우왕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여러 번 출사를 거둬들일 것을 건의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요동정벌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란 것을 알고 있는 이성계는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들어섰다가 좌군 통도사와 함께 회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우왕은 급히 말을 재촉해 송도로 돌아왔다. 그때 송도에 남아있던 다른 장수들과 군사들은 최영을 단죄하라는 상소문을 우왕에게 올렸다. 하지만 우왕은 자신의 장인인 최영을 제거하라는 이들의 상소문을 묵살했다. 그런 후 설장수에게 명해 다른 장수를 회유하여 또다시 파병케 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들을 데리고 도송문 밖으로 나갔지만 출전하지 않고 주둔만 했다. 이를 보고받은 우왕은 최영에게 명령해 군사들을 소집하여 사대문을 지키게 했다. 이와 함께 이성계와 조민수를 비롯해 여러 장수들의 직함을 삭탈시키고 항전태세를 갖췄다. 얼마 후 좌군 조민수는 선의문으로, 우군 이성계는 숭인문으로 향해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쉽게 제압하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이들의 회군을 환영하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힘을 얻은 이성계와 조민수 군사들은 최영을 체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후 조민수는 검은 깃발을 앞세우고 영의교에 도착했지만 최영의 군사들이 항전하는 바람에 멈추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성계는 황룡 깃발을 앞세워 선주교를 지나 남산으로 무난히 진격했다. 이때 최영의 군사들은 이성계의 군기를 보고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가고 말았다. 허탈감에 빠진 최영은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우왕이 있는 화원으로 들어가 방어벽을 구축했다. 그러자 이성계는 안방사 북령으로 올라가 소라 나팔을 불어 군사들에게 화원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게 했다. 그런 다음 이성계는 최영을 내놓지 않으면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때 우왕은 영비를 비롯해 최영과 함께 팔각전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성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이성계는 군사들을 화원으로 진격시켜 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겁에 질린 우왕은 장인 최영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다. 최영은 왕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나눈 후 이성계의 부하 장수인 충보를 따라 나섰다. 곧바로 최영은 고복년으로 귀양살이를 갖고 우왕에게 직위가 삭탈된 이성계와 조민수를 비롯해 36원수는 제자리를 찾았다. 얼마 후 최영은 조인옥 등이 그에게 죄를 물어 상소함에 따라 형장에서 목이 잘리고 말았다. 이때 최영은 73세의 고령이었지만 차명 순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죽자 성안의 모든 백성들은 그를 위해 조상했다고 전해진다. 최영이 죽은 해 6월, 이성계는 우왕을 패하고 그의 아들 창을 왕위에 올려 홍무연호를 다시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폐위된 우왕이 강화도로 유배되기 전날 밤 이성계와 조민수를 제거하기 위한 거사를 일으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1389년 창을 패한 후 강화도로 추방하고 정창군 요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최영의 생질인 김저가 정두코와 함께 비밀리에 여흥으로 유배되어 있는 패왕 우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우왕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들에게 토로했다. 울지 마시오. 이제 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지금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장사 한 명만 있다면 대역죄인 이성계를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데 이성계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다면 저승에서 선왕들을 뵐 낯이 없소. 자신의 억울함을 두 사람에게 피력한 우왕은 칼 한 자루를 정두쿠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면서 거사할 것을 명했다. 우왕에게 칼을 받은 정두쿠는 거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한 후 송도로 돌아왔다. 송도로 돌아온 그날 밤 고려의 구군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판단한 정두쿠는 곧장 이성계를 찾아가 우왕의 음모를 발고했다. 이에 이성계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김저를 체포한 다음 국문에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성계는 심덕부, 지용기, 정몽주, 설장수, 성성린, 조준, 박위, 정도전 등을 한자리에 불러 국문에 대해 논의했다. 우와 창은 원래 왕씨의 자손이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종묘를 받들 자격이 없소.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 이성계와 대신들은 정비를 찾아가 이를 고하고 교지를 내리게 하여 우를 강릉으로 창을 강화도로 유배시켰다. 유배 다음 날 정창군 요를 왕씨 집안의 적자라며 왕위에 오르게 했다. 요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얼마 후 윤회종이 우와 창을 차명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힘없는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려 우는 강릉에서 창은 강화에서 차명시켰다. 정몽주의 거사 실패. 정몽주는 이성계와 함께 친명론을 주장했으며 벼슬이 수시중까지 올라 고려 조정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이성계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자 정몽주는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때마침 명나라로 갔던 태자가 귀국하면서 병란도로 마중을 나간 이성계가 낙마로 상처를 입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정몽주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대간 김진양을 조정해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을 탄핵하여 조정에서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몽주의 음모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전해졌고 이방원은 병란도에 머물고 있는 이성계를 급히 찾아가 사실대로 고하고 하루빨리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다. 이성계가 송도로 돌아오면서 정몽주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죽음까지 맞이한다. 이성계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던 정몽주는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이에 정몽주는 이성계의 문병을 핑계삼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신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이방원은 정몽주의 심정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그를 척살하기로 마음먹고 이지란을 불렀다. 그러자 이지란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치도 않네. 당대의 충신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네. 나로서는 도저히 자네의 뜻을 같이 할 수 없네. 이지란의 뜻밖의 말에 당황한 이방원은 자기의 신복인 조용규를 은밀히 불러 척살을 지시했다. 당시 정몽주는 이성계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이성계가 낙마로 인해 집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간을 불렀다. 소식을 듣자 하니 이성계가 낙마로 인해 고생한다는구나. 이번이 좋은 기회로 우선 조준을 척살한 다음 이성계를 제거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구나. 정몽주에게 이 말을 들은 대간은 은밀하게 삼사에게 전했다. 그러자 삼사는 조준, 정도전, 남은, 조박 등의 죄를 상세히 적은 상소문을 공양왕에게 올렸다. 상소문을 읽은 공양왕은 도당에게 그 일을 처리하라며 넘겼다. 그러자 도당으로 들어간 정몽주는 그들의 죄를 물어 6사람 모두를 귀양 보냈다. 그런 다음 정몽주는 자신의 측근인 김구령과 이번 등에게 이들을 국문토록 지시했다. 한편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을 즈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어머니 한씨 무덤 옆에서 염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아버지 이성계가 낙마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소식과 정몽주가 이성계가 대궐로 들어오는 날 암살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이방원은 1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말을 내달려 이성계가 요양하고 있는 병란도로 향했다. 병란도에 도착한 이방원은 말에서 내려 숨을 헐떡이며 이성계를 만났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동지로서 굳게 믿고 있는 정몽주가 아버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송도로 돌아가셔야만 그들의 거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놈이 누구를 모략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정몽주는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이성계가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방원의 끊임없는 설득에 이성계는 상처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송도 집으로 비밀리에 돌아왔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성계가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대간에게 상속해 하여 조준과 정도전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방원에게 전해졌고 이에 이방원은 이성계를 찾아가 고했다. 아버님, 저 보십시오. 지금 정몽주가 아버님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성계는 이방원을 한동안 쳐다보더니 역정을 냈다. 그렇지만 이성계의 역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원은 계속 고했다. 그런 다음 이방원은 순교리의 옛집에서 이성계의 회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성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한 심정에서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광흥창의 사자 정탁이 이방원을 찾아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장군, 지금 혼자 나서서 해결할 때가 아니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탁의 말을 이해한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인 다음 곧바로 이방과 이성계의 사위 제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정몽주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다음 날 이방원은 이두란을 불러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려 한다는 말과 함께 그를 척살하라고 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방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초저녁경 자신의 측근인 조용규, 조용무, 고려, 이부 등을 집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척사를 청하자 그들은 흔쾌히 찬성했다. 이방원의 살인 청부를 받아들인 이들은 도평 의사사로 들어가 정몽주를 암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거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벽제성의 큰 소리가 들려왔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벽제성의 소리를 들은 이방원이 대문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뜻밖에도 정몽주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몽주는 이방원이 자신을 척살한다는 음모를 염탐해 보기 위해 이성계의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성계는 자신의 병문안을 온 정몽주를 반갑게 맞이했다. 한편 이성계의 서자 화까지 이곳에 와 있었다. 그는 정몽주가 왔다는 말에 이방원을 채근했다. 이보게 아우, 하늘이 돕는구먼. 몽주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오늘이 바로 거산 날인 것 같네. 안타까운 것은 아버님의 역정이야. 그렇지만 형님,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넘기면 언제 기회가 올지. 때마침 판개송부사 유언이 죽었기 때문에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나와 초상집으로 말을 재촉했다. 정몽주는 초상집에서 한동안 머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에 올랐다. 밤이 깊은 시각, 정몽주를 죽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조용규는 그가 나타나자 철퇴로 일격을 가했다. 일격이 빗나가는 순간 정몽주는 말고삐를 짧게 잡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조용규는 또다시 달려들어 일격의 말을 쓰러뜨렸고 결국 정몽주는 말에서 떨어져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는 정몽주를 뒤쫓아가서 죽이고 말았다. 측근들의 보고를 받은 이방호는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척살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노한 이성계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이 일을 어찌할꼬? 너 하나 때문에 충신으로 알려진 우리 가문에 똥물을 튀기고 말았어. 앞으로 백성들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놈. 그렇지만 이방호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끝까지 정당성을 늘어놓았다. 아버님, 아직도 모르십니까? 정몽주와 그 일당들이 아버님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역죄인들을 자꾸만 품 안으로 안으시려고 합니까? 억울합니다, 아버님. 이때 부인 강씨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방원의 주장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이성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대감, 고정하세요. 왜 자꾸만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 생각으론 대감께서 초지일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성계는 다음날 아침 공양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간의 전말을 보고했다. 폐하, 정몽주는 대간들과 함께 저를 비롯한 충신들을 죽이려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 단죄로 어젯밤에 죽임을 당했사옵니다. 그런즉 정몽주와 연관된 역적 잔당들을 모두 잡아다가 국문으로 다스려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공양왕은 이성계의 청에 따라 정몽주와 가깝거나 연관된 대간들을 모두 구금시켰다. 그런 다음 백응념과 김사영에게 국문을 맡기면서 이 사건은 끝났다. 한편 철퇴를 맞아 즉사한 정몽주의 시체는 선축교에 버려졌지만 누구 한 사람 거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송악산의 승려들이 내려와 시신을 염습한 다음 풍덕당에 묻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가 건국된 다음 이성계의 명으로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되었다. 정몽주가 척살되자 이성계를 추종하는 남은, 조준, 정도존, 조인옥, 조박 등 52명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 이들은 백음령 등을 사주해 공민왕비 안씨를 부추겨 공양왕의 나약함을 내세워 결국 원주로 유배를 보내고 말았다. 이로써 고려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지 34왕 425년 만에 고려는 막을 내렸고 1392년 그 뒤를 이어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태조 7년 8월 태조가 와병으로 누워있을 때 조정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세운 공과는 달리 세자 자리는 다른 왕자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방원은 태조 첫 번째 부인 한씨에게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죽었고 둘째 부인 강씨가 태조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강비는 정도전 남은등을 앞세워 자신이 낳은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 후 병으로 죽었다. 이방원은 이방석이 세자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자신의 신복인 하륜 등과 함께 정도전 및 조종 대신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지모가 뛰어난 하륜은 관상가로 유명했으며 궁궐을 한양으로 옮기는 데 일조를 했다. 지난날 그는 이방원을 초면 자리에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예언했다. 하륜이 충청감사로 명을 받아 떠나는 날 이방원이 축하해주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륜은 정도전과 남은 등이 태조의 전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사람을 청거했다. 대군, 안상군수 이숙보는 지략과 용맹이 걸출합니다. 그를 측근에 두시면서 요긴하게 쓰십시오. 한편 남은 심효생 등은 정도전의 집에 모여 앞날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조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방원의 형제들을 궁궐로 불러 제거하자고 결정했다. 이때 이방원은 하륜이 청거한 이숙본을 몰래 불러들였다. 충청감사 하륜에게 그대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정도전 등이 왕의 병을 핑계로 역모를 일으킬지 모른다. 그대는 내가 부르면 어디에 있건 곧바로 달려와야 한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이방원의 명을 받은 천안 민무구가 이숙본을 불러올렸다. 그가 한양으로 올라왔을 때 태조의 병이 위중했다. 태조의 장성한 아들들인 정안군 이방원을 비롯하여 이강군, 회안군, 의안군 등이 근정전 문밖 서쪽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무렵이었다. 이방원의 부인 민씨는 동생 민무질과 이야기를 나눈 후 갑자기 하인 소군을 불렀다. 민씨는 급히 궁궐에 가서 정안군을 모셔오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졌다고 대군께 전해라. 민씨의 명을 받은 소군은 이방원을 만나 부인이 몹시 위중하다고 전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의양군이 약을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처남 민무질이 찾아왔다. 이방원, 민씨 부인, 민무질 세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방원이 궁궐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러자 민씨 부인이 궁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이방원을 말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 혼자 살라는 말이오. 지금 형님들께서 모두 대궐에 계시는데 안심하시오, 부인. 변란이 일어나면 내가 막을 테니. 밤이 되면서 왕자들은 각기 자신의 군사들을 모두 해산했다. 그렇지만 오로지 이방범만이 군사를 해산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방원은 천안 민무구를 시켜 이숙번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신극내의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다. 초저녁이 되어 내간이 왕자들을 찾아와 태조의 병이 위중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며 모두 대전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궁궐엔 불들이 모두 꺼져 있었다. 먼저 의양군이 들어가고 정안군 이방원은 뒷간으로 숨어들어 분위기를 살폈다. 이방원이 분위기 파악을 위해 몸을 숨긴 줄도 모르는 이강군과 희양군은 그가 보이지 않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렀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이방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쉿! 조용히 하세요. 분위기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방원은 곧장 말을 타고 궁궐 서쪽 문으로 향해 대궐을 빠져나오고 이강군과 회안군도 덩달아 따라서 나왔다.
이방원은 자신의 군영 앞에 도착하자 말을 세우고 이숙본을 급히 불렀다. 갑옷 차림의 그는 완전 무장한 측근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 자리에 이거의, 조용무, 신극내, 민무구, 민무질 등 10여 명이 있었다. 더욱이 군사들 역시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10여 명이 뒤따랐다. 이숙본을 보는 순간 이방원이 이렇게 물었다. 이숙본,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는가? 대군, 저의 생각으로는 먼저 역적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 집을 포위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뛰쳐나오는 놈들마다 척살하면 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은 곧바로 출동해 저들이 머물고 있는 정도전의 첩집을 포위했다. 늦은 밤이라 종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없었으며 정도전과 남은 등만 등불을 켜놓고 깊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숙본은 화살에 불을 붙인 후 지붕 위로 쏘았다. 그러자 지붕에 불이 붙으면서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이때 불을 피해 빠져나온 정도전과 남원 등은 도망쳤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심효생 등은 죽임을 당했다. 정도전은 곧바로 민부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이방원의 군사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체포된 정도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칼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방원 앞에 끌려 나와 울먹이면서 애원했다. 대군,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게. 그렇게 살고 싶은 대간께서 어찌 날 모함한 것이오. 더구나 우리 형제들에게 무슨 원한이 그렇게도 많으셨소. 영화는 저승에서나 누리도록 하시오. 여봐라, 어서 차명을 시켜라. 이방원은 정도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곧바로 차명을 시키라고 명령했다. 이어 용모를 깨했다는 이유로 3조까지 멸하라고 했다. 차명을 당한 정도전에겐 아들 넷이 있었다. 그 중에 정유와 정영은 군사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고 정담은 더러운 손에 죽지 않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 남은을 비롯한 정도전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불시의 원인이 된 세자 방석을 체포해 오지로 귀양 보내는 척하면서 중간에서 죽였다. 또한 이방원은 이방번까지 무참하게 살해했다. 얄궂은 점은 아버지의 위화도 해군 때 이방원이 손수 계모와 이복 동생들을 피신시켰는데 불과 10년 후 이복 동생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됐다는 점이다. 이방원의 난동을 전해 들은 태조 이성계는 아픈 몸이지만 화가 치밀어 누워있지를 못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과 남은 등을 비롯해 자신이 사랑했던 두 아들까지 모두 이방원의 손에 죽었기 때문이다. 태조는 이방원을 불렀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다. 결코 넌 임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친 태조 이성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미련 없이 한양을 떠나 함흥으로 갔다. 이방원은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 강비는 물론 그녀와 관계된 모든 인물들과 사이가 매우 좋았다. 하지만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그녀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세자가 책봉되면서 야심찬 이방원은 강씨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 심지어는 소화불량증, 불면증, 공포증까지 겪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이 증세는 더더욱 심해졌다. 1396년 태조 5년 음력 8월 13일 강씨가 병으로 죽자 태조 혼자만이 슬프게 울었다. 그는 10일간 모든 정사를 중지하고 전국의 백성과 함께 애도했다. 또한 명당을 찾기 위해 15일 동안 안암동, 행주, 정동 등을 물색했다. 이 중에서 안암동은 습해서 버렸고
행주는 내키지 않아서 버려졌지만 대골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 황하방, 지금의 정동이 능지로 결정되었다. 강비가 죽은 해인 9월 9일부터 친히 정릉 축조에 나섰다. 10월 10일에는 좌정승 조준과 판중추원사 이근에게 강비의 생전 덕행을 기록한 시책을 받들어 신덕왕후란 묘호를 올리게 했다. 이듬해인 정월 초싸움날 안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릉이다. 정릉동이란 정릉이 생기면서 부르게 되었고 지금은 정동으로 바뀌었다. 왕자의 난이 있은 후 대신들은 태조에게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방원은 굳고 사양하며 둘째형 영안대군 방과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겼다. 하지만 방과는 개국을 주도한 것도 방언이고 더구나 지금의 난리를 평정한 것도 방언이라며 한사코 세자 자리는 방언이 적당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언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방과는 다음 조건을 제시했다. 내가 어느 시기까지 자리를 맡고 끝나면 너에게 양도하겠다. 이로써 그해 9월 태조는 영안대군 방과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분이 바로 정종이다.